샬롬 삼국지 5권 18번째. 감히 여러 말을 하지 못하고 다만 도둑께서 오셔서 이를 매듭 짓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도둑께서는 뜻이 어떠하신지요? 이미 장소를 비롯한 문관들의 주장과 정보를 앞세운 무관들의 주장을 고루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주유는 또 시치미를 뗐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양 오히려 제갈근에게 물었다. 공로는 어떠합니까? 항복하면 쉽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으나 싸운다면 지키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갈근이 들은 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주유는 가볍게 웃으며 여전히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기를 미루었다. 이 주유에게도 먹은 마음이 있어 내일 모두 함께 모여 이를 매듭 짓도록 합시다. 결국 제갈근을 비롯해 함께 찾아왔던 사람들 또한 주유의 속뜻을 모르는 채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참 있으려니 또 한패에 사람들이 주유를 보러 왔다. 여몽과 강령을 앞세운 젊은 장수들이었다. 주유는 그들도 반갑게 맞아들이고 앞서와 다름없이 속을 떠보았다. 어떤 이는 항복하자 하고 어떤 이는 싸우자고 뻗대는데 모두 나름대로 근거를 내세웠다. 그들이 시끄럽게 서로의 주장을 펴는 걸 보고 있던 주유가 이윽고 말했다.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여러 말로 떠들 건 없소이다. 내일 주공을 모시고 함께 모여 결정하면 될 것이요. 그렇게 되니 여몽을 비롯한 젊은 장수들도 할 일 없이 주유 앞을 물러났다. 주유는 그런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연신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위기를 만나서도 확고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의 오만인지 또는 혼란되어 우왕좌왕하는 동료들에게 대한 비웃음인지 모를 냉소였다. 노숙이 공명을 데리고 주유를 보러 온 것은 여몽, 강령의 무리가 나가고도 한참 뒤였다. 주유는 중문까지 나아가 그들을 맞아들였다. 예를 마치고 주인과 손님이 각기 자리를 정해 앉은 뒤 노숙이 먼저 주유에게 물었다. 이제 조조가 무리를 모아 남으로 밀고 내려오니 화친하자는 쪽과 싸우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어 주공께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장군의 뜻을 한번 듣고 결정을 내리시려는 바 장군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그러자 주유는 앞서 동우와 문무 관원들을 만날 때와는 전혀 달리 대답했다. 조조는 전자의 이름을 빌고 있으니 그 군사에 맞서서는 안 될 것이요. 거기다가 그 세력까지 커서 가볍게 맞서 싸울 수도 없소이다. 다시 말해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이고 항복하면 편안할 것이요.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내일 주공을 만나 뵙고 급히 사자를 보내 항복을 받아들이게 할 작정 이외다. 뜻밖의 말에 노숙은 놀라 입이 절로 벌어졌다. 다 생각이 있다더니 그게 겨우 항복하자는 뜻이었던가 싶어 자신도 모르게 격한 목소리를 냈다. 공군의 말씀이 들렸소. 강동의 기업은 이미 3대를 지난 것이거늘 어찌 하루아침에 남에게 내줄 수 있겠소. 지난날 백부께서 돌아가실 때 바깥일은 장군께 당부하시는 말씀을 남기셨소. 강동은 이제 장군을 의지하기를 태산 의지하듯 하여 나라를 보존하려 하는데 장군께서 어찌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단 말이오. 무슨 까닭으로 겁쟁이들의 의견을 쫓아 이 땅을 역적에게 들어다 바치려 하는 거요. 그러나 주유는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다. 차게 들릴 만큼 낮고 또렷하게 노숙의 말을 받았다. 강동 6고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목숨 부치가 깃들이고 있소. 그런데 이 땅에 싸움을 끌어들여 그들의 목숨을 해친다면 원망도 모두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소. 그 때문에 항복하는
계책을 주공께 권하기로 결정한 것이요. 그렇지 않소. 장군 같은 영웅이 있고 또 적을 막기 좋은 지세의 험남함이 우리 동호에는 갖추어져 있어 조조는 결코 쉽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 노숙이 한층 결기 어린 목소리로 주유의 말을 받았다. 그래도 주유는 여전히 제 뜻만을 고집했다. 따라서 자리는 한동안 주유와 노숙의 입씨름으로 이어졌다. 공명은 소매에 손을 집어넣고 자게 웃으며 그런 주유와 노숙을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선생은 어찌하여 웃고만 계시오? 주유가 문득 그런 공명을 자기들의 얘기에 끌어들였다. 양은 다른 사람을 웃은 게 아니라 바로 자경이 세상 형편에 어두운 걸 웃었소이다. 제갈량이 그렇게 대답했다. 노숙이 들으니 또 알지 못할 소리였다. 마땅히 자기를 편들어 줄 알았던 공명이 자기들어 오히려 세상 물정에 어둡다니 기막히지 아니한가. 이에 이번에는 공명에게 따지듯 물었다. 선생은 무슨 까닭으로 오히려 나를 시무에 어둡다 하십니까? 공군께서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심히 이치 합당하기 때문 이외다. 제갈량이 눈 한 번 깜빡 않고 그렇게 대답했다. 노숙이 기가 막혀 입만 벌리고 있는데 주유가 넉살 좋게 공명의 말을 받았다. 공명은 실로 시무를 아는 분이요. 틀림없이 나와 뜻이 같겠소이다. 원래 주유가 노린 것은 노숙이 아니라 공명이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공명을 격동시켜 볼 양으로 겉과 속이 엇나가는 소리를 짐짓해대는데 공명은 걸려들지 않고 노숙만 핏대를 세우고 있어 할 수 없이 제 쪽에서 공명을 들여본 것이었다. 하지만 공명이 걸려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편들고 나서니 은근히 속이 갱겼다. 역시 녹록한 무리가 아니로구나. 주위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노숙이 뒤늦게야 공명에게 대들었다. 공명, 그대가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오. 적지 않아 분이 오른 목소리였다. 그러나 공명은 조금도 움츠려드는 기색 없이 주위를 보고 제 할 말만 했다. 조조는 매우 군사를 잘 부려 천하의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소. 지난날 여포, 원술, 원소, 유표 등이 감히 그에게 맞섰으나 지금은 모두 조조에게 멸망당해 아무도 남아있지 않소이다. 다만 유해주 혼자만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강한 조조와 맞서 싸우다가 지금은 강하에서 외로운 몸이 존망조차 기약 없이 되어 있을 뿐이요. 그런데 이제 장군께서는 조조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했다니 넉넉히 처지를 보전하고 또 부귀도 잃지 않게 되겠소이다. 나라가 바뀌고 망하는 거야 천명에 달린 것이니 굳이 애석해 할 게 무엇이겠소. 거꾸로 주유를 격동시키는 소리였다. 주유가 마음에 없이 항복하기를 주장하는 채 했다 해도 그 말을 듣고는 불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먼저 성난 소리를 내지른 것은 주유가 아니라 노숙이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대는 우리 주인에게 역적 앞에 무릎 꿇는 욕을 권할 작정이었던가? 정작 노리는 주유는 가만히 있는데 노숙만 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공명은 생각을 달리했다. 예산 말로는 주유를 격동시킬 수 없다 여겨 진작부터 주유를 겨냥하고 마련해간 모진말을 슬며시 꺼냈다. 꼭히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외다. 어리석으나마 내게 한 계책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만 주신다면 구태여 양을 잡고 수를 걸러 차려 받들고 땅과 인수를 바치러 강을 건너실 필요가 없소. 사자 한 사람을 뽑은 뒤 조각배에 두 사람만 싣고 강을 건너가게 하시오. 조주가 만약 그 두 사람만 얻게 된다면 그의 100만 대군은 절로 갑옷을 벗고 기치를 싸마라 물러날 것이외다. 대답은 노숙을 보고 한 것이었으나 과연 먼저 나선 것은 주유였다. 주유는 공명의 그 엄청난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급한 물음을 던지고 말았다.
그 두 사람이 누구요? 누구기에 그 두 사람만을 써도 조조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요. 강동으로 보면 그 두 사람이 간다 해도 큰 나무에서 잎새 하나 떨어지고 너른 창고에서 좁쌀 하나 집어내는 격밖에 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조조가 얻으면 크게 기뻐하여 반드시 군사를 돌릴 사람들이지요. 공명은 얼른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유의 궁금증만 돋구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두 사람이 누구누구란 말씀이요? 주유가 한층 달아 공명에게 거듭 물었다. 그제서야 공명은 못 이긴 채 대답했다. 양이 융중에 있을 때 조조가 장화가에다 새로 동작대란 대를 쌓았다는 말을 들었소. 몹시 크고 화려하게 지장한 누대인데 그 안에는 전하의 미녀들을 가려 뽑아 재웠다 했소. 조조가 원래 여자를 좋아하는 무리라 있을 법한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그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곳 강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외다. 조조는 오래전부터 강동의 교공에게 두 딸이 있어 큰딸은 대교요 작은 딸은 소교라 불리는데 한 가지로 고기가 물에 잠기고 기러기가 모래벌에 내려앉은 것 같은 자태에 달이 빛을 잃고 꽃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만한 얼굴을 지녔다는 말을 들어왔다 하오. 그래서 서원하기를 나의 큰바람 하나는 사해를 쓸어 제업을 이루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강동 교공의 두 딸을 얻어 동작대에 두고 만년을 즐기는 일이니 이 둘만 이루어진다면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는가 하였다는 것이요. 지금 조조는 비록 100만의 무리를 이끌고 강동을 노려보고 있으나 실은 그 두 여인을 얻고자 함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외다. 장군께서는 어찌 교공을 찾아 정금을 주고 그 두 딸을 사서 조조에게로 보내지 않으시오. 조조는 그 두 여인만 얻으면 원래 마음속에서 구하던 바를 다 얻은 셈이라 반드시 군사를 돌려 물러갈 것이외다. 이것은 바로 지난날 범녀 월왕 구천의 모신이가 오왕에게 월의 미녀 서시를 바친 것과 같은 계책이니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하도록 하시오. 공명은 그래 놓고는 능청스레 주유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주유 또한 손책이 죽어가면서 강동의 바깥 일을 맡긴 사람, 공명의 몇 마디 말에 바로 걸려들지는 않았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겉으로는 별다른 기색 없이 공명에게 물었다. 너들은 말을 어찌 다 믿겠소? 조조가 이교를 얻고 싶어 하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대보시오. 조조의 아들 중에 식이 있는데 자를 자건이라 쓰며 제법 문장을 이루었소. 조조는 일찍이 식에게 명해 동작 대부를 쓰게 한 적이 있는 바 그 속에 바로 저희 집안이 전자의 집안이 되는 것과 이교 얻기를 서원한 게 있소이다. 공명의 그 같은 대답에도 주유는 여전히 아무런 내색 없이 묻기만을 거듭했다. 그 동작 대부인가 뭔가 하는 불을 공은 외고 있소. 그 문장이 하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사랑하게 되어 일찍부터 외워두고 있소이다. 주유의 속마음을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공명 또한 대수롭지 않은 일 말하듯 그렇게 한가로운 대답을 했다. 그리고 주유가 한번 들려주기를 정하자 목소리를 가다듬어 읊기 시작했다. 밝은 임금을 쫓아 논일 의미여 높은 데에 오르니 정치 더욱 즐겁다. 태부 넓게 열려 있으며 성덕의 황송함을 본다. 높이 세운 문 불쑥 솟아있고 두 대궐 푸른 하늘에 뜬 듯하다. 중천에 서서 황홀하게 보니 서성부터 공중 누각이 이때였구나. 장수의 긴 흐름을 끼고 멀리 동산의 과일 연그는 걸 바라본다. 두 대를 좌우에 벌려 세우니 옥룡과 금봉일세 이교를 동남에서 끌어와 아침 저녁으로 함께 즐기리라. 공명이 거기까지 읊어갔을 때였다. 주유가 더 참지 못하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조조 이 늙은 역적놈이 너무 나를 욕배는구나. 주인은 불길이 있는 눈길로 조조가 있는 북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원래
조식의 동작 대부에는 두 다리를 동서에 놓아 있고인 것을 공명이 교시집 두 딸을 동남에서 끌어와서로 슬쩍 바꾸고 그 다음에는 생판 없는 아침 저녁으로 함께 즐기리라는 구절까지 집어넣은 것이었다. 일부러 남의 글까지 바꾼 것으로 보면 분명 그걸로 노린 게 있었으나 공명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주유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았다. 놀란 얼굴로 일어나 주위를 말리며 능청스레 묻는 것이었다. 지난날 흉노족이 자주 국경을 침략하니 하니 전자는 공주를 그 우두머리에 시집 보내가며 까지 화친을 했소이다. 그런데 장군은 어찌하여 지금 한낱 백성의 두 딸을 가지고 이토록 애석해 하십니까? 그러자 주위가 버럭 소리질러 대답했다. 공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대교는 곧 돌아가신 손백부, 손책의 부인이시고 소교는 바로 이 주위의 아내 되는 사람이외다. 바로 공명이 노린 것이 그것이었다. 강동의 대자차는 선비까지 출신 내력을 훤히 알고 있는 공명이 어찌 손책과 주유의 그 유명한 혼사를 모르겠는가. 다만 알면서 그 일을 가지고 주유를 격동시키려 들기에는 민망한 구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효력도 줄어들까 싶어 짐짓 모르는 채 했을 뿐이었다. 양이 참으로 그걸 알지 못하고 잘못 어지러운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실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갈량은 펄펄 뛰는 주유에게 거짓으로 두렵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죄를 빌었다. 그러나 주유가 워낙 성이나 제갈량을 의심할 틈이 없었다. 이를 갈며 다만 조조를 하할 뿐이었다. 내 맹세 꼭 그 늙은 역적놈하고는 한하늘을 잊지 않으리라. 그런 주유를 보고 마음을 놓은 제갈량이 한 번 더 성난 범의 콧등을 튀겼다. 그렇지만 구와 싸우고 안 싸우고의 결정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아울러 몹시 크고도 무거운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시오. 뒷날에 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나는 죽은 손백부로부터 뒷일을 당부받은 사람이오. 어찌 조조 따위에게 몸을 굽혀 항복할 까닭이 있겠소. 다만 지금까지 항복을 말해온 것은 여럿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서였을 따름이외다. 나는 이미 파양호를 떠날 때부터 북으로 치고 올라갈 마음을 먹고 있었소. 비록 칼과 도끼가 머리에 떨어진다 해도 이 뜻은 변함이 없을 것이오. 바라건대 공명도 한 팔의 힘을 빌려주시어 함께 조조를 깨트리도록 합시다. 먼저 공명을 격동시켜 무언가를 얻어보려는 점의 뜻은 깨끗이 있고 깨끗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주유의 말이었다. 분노가 지나쳐 주유가 오히려 차게 가라앉는 걸 보고 공명도 더는 말과 뜻을 비틀지 않았다. 문득 엄숙한 얼굴로 주유를 바라보며 진정 섞어 말을 받았다. 장군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면 개나 말의 힘일지라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머지않아 적을 내쫓을 계책을 듣게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내일 주공을 들어가 배웠고 곧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겠소. 주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다짐에 밝히고 공명과 노숙을 내보냈다. 다음 날이 되었다. 날이 밝기 바쁘게 손권은 문무의 관원들이 기다리는 대청으로 나가 당에 올랐다. 왼편으로는 장소와 공을 비롯한 문관 30여인이 늘어서고 오른편으로는 정보와 황계를 비롯한 무관 30여인이 늘어섰는데 한결같이 의관을 가지런히 하고 엄숙하게 칼을 찬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오래전에 주유가 들어와 손권에게 예를 하자 손권은 주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주유는 손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바로 현안에 들어갔다. 요사이 듣자니 조조를 군사를 이끌고 한상에 이르러 이곳에 항복을 권하는 글을 보내왔다는데 거기에 대해 주공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그러자 손권은 자신의 뜻을 밝히기에 앞서 조조에게서 온 경문을 가져다
주유에게 보여주었다. 다 읽고 난 주유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늙은 역적놈이 우리 강동에는 사람이 없는 줄로 여기는구나. 어찌 감히 이토록 우리를 깔본단 말이냐. 그렇다면 장군은 어찌했으면 좋겠소. 주유의 태도를 보고 손권이 도리어 물었다. 그러나 주유는 대답 대신 되물었다. 주공께서는 그동안 문무의 관원들과 의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연일 이를 의논했으나 어떤 이는 항복하자 하고 어떤 이는 싸우자 하여 한 가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소. 그 때문에 공군을 불러 단번에 결정을 지으려는 것이요. 항복을 권하는 이들은 누구누구였습니까? 주유는 뻔히 알면서도 다시 물었다. 장자포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그리 뜻을 밝혔소. 그러자 주유는 이번에는 장소를 돌아보며 전날 이미 들은 까닭을 한 번 더 물었다.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항복을 주장하게 된 까닭을 들려주시오. 조조는 전자를 끼고 사방을 치는데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조정을 받든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거기다가 또 근래에는 형주를 얻어 위세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원래 우리 강동이 조조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장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주가 조조에게 떨어짐으로써 그 장강을 조조와 나누게 되고 크고 작은 싸움 빼도 천척이 넘게 그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조조가 묻과 물로 군사를 몰아오는데 어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잠시 항복을 하고 뒷날을 도모함만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소에게 뜻밖인 것은 그 말에 대한 주유의 대꾸였다. 전날에 그 은근함은 간 곳 없이 낯선 목소리로 주유가 말했다. 실로 미덥지 못한 선비의 소리구려. 강동은 나라를 연 이래 이미 3대가 지났소이다. 어찌 하루아침에 3대의 공업을 없애버린단 말씀이요. 이 계책 말고도 달리 길이 있단 말이요. 듣고 있던 손권이 슬쩍 장소를 대신해 주유에게 되물었다. 주유가 대쪽을 쪼개는 듯한 기세로 말했다. 조조가 비록 이름은 한의 승상이나 실은 한의 흉악한 도적입니다. 그에 비해 주공께서는 군사를 부림에 귀신 같고 영웅의 재질을 갖추신 데다 부영께서 남겨주신 기업에 의지하고 계십니다. 군사는 날래고 양식도 넉넉한데 어찌하여 떳떳하게 전하를 주름잡으며 나라를 위해 난폭한 무리를 없애려 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역적에게 항복한단 말씀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조조는 비록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다 하나 여러 가지로 병가에서 꺼리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쪽이 아직 평정되지 않아 마등과 한수가 근심거리로 남아있는데도 올해 남쪽을 치고 있는 것이 그 첫째요. 부쪽 군사는 수전에 익숙하지 못한데 말을 버리고 배에 의지해 동호와 싸우려 드는 게 그 둘째입니다. 또 한창 추운 겨울철에 군사를 움직여 군마를 먹이고 재우는 데 쓰이는 풀이 없는 게 그 셋째요. 멀리 중원의 군사를 남쪽에 강으로 끌고 와 기후 풍토와 물이 맞지 않은 까닭에 병이 많이 날 것이니 그것이 넷째입니다. 조조는 이와 같은 군사를 부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꺼릴 일을 한꺼번에 몇 가지나 어기고 있습니다. 비록 데리고 온 군사가 많다 해도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니 주공께서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 주유에게 정병 수천만 주신다면 그들과 더불어 하구로 나아가 주공을 위해 조조의 대군을 깨뜨려 보이겠습니다. 실로 하늘을 찌를 듯한 기상이요 땅을 뒤집을 듯한 배포였다. 그리고 동시에 손권이 은근히 애태워 기다리던 대답이기도 했다. 드디어 마음속에 뚜렷한 결단을 얻은 손권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조조 그 늙은 역적놈이 한을 없애고 스스로 전자의 자리에 앉으려 마음먹은 지는 오래되었으나 두 원씨와 여포, 유표 그리고 이 몸이 두려워 감히 그러지 못했다. 이제 다른 영웅들은 모두 죽고 오직 이 몸만 남았으되 맹세코 이 몸은
그 늙은 역적과 함께 살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마땅히 조조를 쳐야 한다고 말한 경의 말은 바로 이 몸의 뜻과 같다. 경은 실로 하늘이 이 몸에게 내리신 사람이다. 저는 이미 주공을 위해 한바탕 혈전을 다짐했으니 10,000번 죽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두려운 바는 주공께서 지나친 의심으로 결단을 정하시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주유가 손권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손권은 차고 있던 보검을 뽑아 앞에 놓인 탁자 모서리를 베며 소리쳤다. 문관이든 무장이든 2번 다시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말을 꺼내는 자는 이 탁자처럼 될 줄 알라. 행동으로 자신의 매서운 결의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검을 주유에게 넘겨주고 조조를 맞아 싸울 장렬을 정했다. 곧 주유를 대도독으로 삼아 전군을 거느리게 하고 정보를 전부 도도 노숙을 친군 교우로 삼은 것이었다. 문무를 막론하고 명을 어기는 자는 이 칼로 베시오. 그 같은 손권의 영과 함께 보검을 받은 주유는 곧 여러 벼슬아치를 돌아보며 엄숙히 말했다. 나는 주공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조조를 깨뜨리려 한다. 여러 장수와 벼슬아치들은 모두 내일 아침 강가의 군영으로 나와 영을 받들도록 하라. 늦거나 어기는 자가 있으면 7금령과 54 참회법에 따라 처단하리라. 그런 다음 손권에게 감사하고 몸을 일으켜 부중을 나가니 나머지 문무의 벼슬아치들도 그 서슬에 눌려 입도 한번 떼보지 못하고 흩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동호가 조조에게 항전하기로 결정하는데 제갈량이 한 정사에서의 역할이다. 제갈량이 손권의 결의를 다져준 것은 정사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고 노숙과의 관계도 대강은 맞다. 그러나 동호의 여러 선비들과 차례로 설전을 벌여 그들을 굴복시킨 것이나 이교의 일로 주의를 격동시킨 것은 모두 연희를 지은 이가 꾸며낸 듯하다. 제갈량을 미화하고 과장하려는 의도는 넉넉히 알만하나 주유쯤이 되면 아무래도 억울할 성쉽다. 주유가 원래 용렬한 위인이 아닌데 제갈량의 몇 마디 말에 격해 국사의 대사를 감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되고만 까닭이다. 실상 동호의 항전 한 걸음 더 나아가 적벽 싸움에 빛나는 승리는 주유에게 으뜸 가는 공이 돌아가야 함을 밝힌다면 그의 넋이라도 위로가 될까? 어찌 됐건 조조와 맞서 싸우는 것으로 동호의 국론을 결정한 주유는 거처로 돌아오자마자 공명을 정해 드렸다. 이제는 한편이 되어 싸우게 된 그와 더불어 앞일을 의논하기 위함이었다. 공명이 오자 주유가 먼저 의논을 꺼냈다. 오늘 부중에서 여럿의 논의는 이미 하나로 모아졌소. 바라건대 조조를 깨트릴 좋은 계책이 있거든 들려주시오. 손 장군의 마음이 아직 굳혀있지 않은 듯하니 어찌 계책을 결정하기 어렵겠소이다. 마땅히 자신의 말을 듣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공명이 그렇게 대답하자 주인은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주공의 마음이 아직 굳혀있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마음속으로 아직 조조의 군사가 많음을 겁내 혹시 적은 군사로 당해내지 못할까 의심하고 계실 것이요. 장군께서 조조의 군사가 실상은 대단치 않음을 일러주시어 그분의 의심부터 먼저 풀어주도록 하시오. 그런 뒤라야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요. 공명은 마치 송건의 속을 들여다보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비록 차고 있던 칼까지 내어주며 자신의 결단을 밀어준 송건이었으나 주유도 공명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미심쩍은 것이 있었다. 결국 조조와의 결전을 내세운 것은 주유 자신이었으며 손건은 행동으로 뒷받침했으나 얼굴에는 어딘가 한 가닥 어두운 기색이 있었던 걸 그제야 떠올렸다.
선생의 말씀이 옳은 듯하오. 내 먼저 주공을 배운 뒤에 돌아오겠소. 이윽고 주유는 그 말과 함께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갔다. 주유가 송건을 보러 가니 송건이 의아스러운 얼굴로 맞으며 물었다. 공군이 점으로 찾아온 걸 보니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구려. 그래, 무슨 일로 오시었소? 내일 군사와 말을 내려 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왔습니다. 주공께서는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주유가 공명에게 들었다는 표정 없이 송건에게 바로 물었다. 송건이 머뭇거리다 털어놓은 듯 말했다. 실은 조조의 군사가 많아 우리의 적은 군사로 당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오. 그 밖에야 달리 무슨 의심나는 일이 있겠소. 그러자 주유가 밝게 웃으며 손건을 안심시켰다. 바로 이러실 것 같아 제가 특히 주공을 뵈러 온 것입니다. 아는 대로 그 걱정을 풀어드리지요. 주공께서는 조조가 보낸 경문을 보신 까닭으로 거기서 말한 대로 군사가 100만이 되는 줄만 믿고 계십니다. 그 참과 거짓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려고는 않으시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가만히 헤아려 보면 조조가 중원에서 이끌고 온 군사는 기껏해야 15, 6만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도 이미 오래 지친 군사들입니다. 또 원시를 멸망시키고 얻은 군사가 있다 하나 역시 7, 8만을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조조를 믿고 따르지 아니합니다. 무릇 오랫동안 지쳐있는 군사와 주인을 믿고 따르지 않는 군사는 비록 그 수가 많다 해도 그게 두려워할 바가 못 됩니다. 이 주유에게 군사 5만만 주신다면 넉넉히 깨트릴 수 있으니 바라건대 주공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조조는 기껏해야 20만 남짓에 그것도 성치 않은 군사를 몰고 온 곳에 지나지 않은 셈이었다. 물론 약간의 과장이야 있겠지만 그 말을 듣자 손건은 저기 마음이 놓였다. 밝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유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공군의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 의심이 눈 녹듯 쓰러지는구려. 자포를 비롯한 무리는 헤아림이 모자라 이 몸의 바람을 크게 저버렸으나 오직 장군과 자경 두 사람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소. 장군은 자경, 정보와 아울러 어서 군사를 가려 뽑아 조조를 맞으러 나아가시오. 나는 이어 군사와 말을 덧뽑고 군기와 양식을 넉넉히 마련하여 장군의 뒤를 바치리다. 만일 장군이 거느린 전군이 싸움에서 뜻대로 되지 않거든 얼른 되돌아와 이 몸이 거느린 군사와 합치도록 합시다. 그때는 이 몸이 스스로 앞장서 조조와 결판을 낼 것이요. 이 몸에서 다시는 아무런 의심이 없을 것이니 장군은 부디 마음 놓고 싸우도록 하시오. 낮에 닭자 모서리를 쪼갤 때보다 더 확고한 송건의 태도였다. 그제서야 안심한 주유는 송건에게 감사하고 그 앞을 물러나왔다. 그러나 막상 송건을 안심시키고 나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명이었다. 공명은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 주공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실로 놀라운 안목이요. 나를 한 수 앞지르는 재주다. 그러나 그는 결국 유비의 사람, 오래잖아 반드시 우리 강동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니 우리 손에 들어와 있을 때야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주유의 생각은 이윽고 그렇게 돌아갔다. 그러나 혼자서는 바로 공명을 죽일 수 없어 먼저 노숙을 불러들이고 의논했다. 밤중에 불려온 노숙은 주유로부터 공명을 죽여야겠다는 말을 듣자 벌쩍 뛰었다. 아니되오. 아직 조조를 깨뜨리기도 전에 공명 같은 어진 선비를 죽여서는 크게 이를 그르치게 될 것이오. 그를 돌려보내 우리를 돕게 해야 하오. 하지만 그가 돌아가 유비를 돕게 되면 뒷날 반드시 우리 강동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외다. 주유가 다시 그렇게 자기 뜻을 고집했다. 그러나 노숙은 문득 목소리를 낮추어 달래듯 말했다. 지금 우리 막빈으로 와 있는 제갈글은 바로 그의 진영이오. 그를 시켜 공명을 달래 함께
동호를 섬기게 한다면 그 안이 묘하겠소. 주유도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끄덕였다. 공명을 주려는 것이 사감에서가 아니라 강동을 위해서였던 만큼 그를 살려 강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길이 있다면 구태여 죽일 까닭이 없었다. 끝.